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023년 대폭락 이때 나옵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 2023년 언제 시장 빠지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전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7천 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대폭락 이때 나옵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FMC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이 얘기했죠.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 중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긴 한데 일단 인하는 없습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23년 6월 FMC에서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을 했다라는 건 사실상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만드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다가 바로 인하를 때리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다가 동결하고 그다음 인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간 과정인 동결이 이번 6월에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다. 그러니까 당장 금리 인하는 할 수 없는데 일단 동결은 했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시기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위원회에서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나도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일단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동결을 했으니까 계속 동결을 하든가 아니면은 동결 한 번 하고 뭐 그다음 인상을 하든 두 번 하고 인상을 하든 어쨌든 동결이 계속 되든 동결한 다음에 인상이 되든 이 둘 중 하나의 방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 중반 이후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를 6월 FMC에서는 금리 동결을 했고요. 그래서 인하 기대감을 좀 줬는데 올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동결 유지 아니면 동결 이후 인상입니다. 그럼 과연 인상을 할지 유지를 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지금은 인하 기대감이 큰 상태인데 여기서 유지를 하면서 인하를 할지 아니면 인상을 하다가 인하를 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언제? 바로 통화정책 보고를 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파월 의장 올해 금리 추가 인상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동결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동결하고 인상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 긴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연내 6%에 가까운 최종금리를 현실화하겠다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75까지 올리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5.25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 거의 모든 FMC 위원들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거의 못을 박은 느낌으로 이번 통화정책 보고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올해 남은 FMC가 7월 말입니다. 그리고 9월, 11월, 12월 총 4번 있는데
그중에 2번 정도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이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준의 기조를 좀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2번 할 가능성이 높겠네.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2번 지지로 기대감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 사람들이 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있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물가가 막 엄청나게 잡힌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결 이제 한 번 했는데 왜 사람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올해 상승세 지수를 보면은 올해 2002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바닥에서 우상향 상승 랠리가 좀 이어졌습니다. 물론 하락도 좀 있었고 눌림목도 있었지만 결국엔 추세적으로 반등세가 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세가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이 대체 어디서 나온 뿌리냐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 통화 긴축이 작년 6월부터 진행이 돼서 9월까지 2배로 늘려지면서 긴축이 엄청나게 진행이 됐었죠. 2022년 6월 475억 달러씩 양적 긴축에 들어갔고요. 9월부터는 2배로 950억 달러씩 양적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급락이 한번 크게 나왔고요. 9월에 급락이 크게 한번 나왔죠. 왜? 양적 긴축이 들어가는 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11월부터 시작한 양적 긴축 준비가 2022년 테이퍼링을 거쳐서 양적 긴축까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악재가 어떻게 보면은 해소가 된 거죠.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제일 무서운 거 뭡니까? 돈을 줄어들이는 거예요. 돈을 없애는 겁니다. 근데 그 없애는 거를 현실화시킨 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월, 9월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인 악재가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된 거죠.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양적 긴축이 진행된 6월 그리고 9월 단기간에 큰 급락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오히려 악재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적 긴축에 따라 2020년 코로나 때 엄청나게 뿌린 돈, 양적 완화가 어느 정도 거품이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품이 죽었다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 이제는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될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양적 긴축이 충분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그 기대감을 어디서 부셔버렸다? 그 기대감을 여기서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진짜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무너져 내리면서 증시의 하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건 2021년도부터 진행된 어떤 양적 긴축 준비 테이퍼링이죠. 진행이 되면서 2022년도 6월에 1차 긴축, 9월에 2배로 2차 긴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023년도부터는 인하에, 그러니까 동결 이후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 상승이 이어졌다. 근데 동결하자마자 다음은 또 인상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기대감은 당연히 꺾인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번 7월 FMC 이후, 그러니까 7월 말 이후 실제 8월 초부터는 만약에 진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면 증시가 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 라는 부분인데 그걸 저만 생각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뭔 소리냐? 연말부터 내년 1분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JP모건이 금리 인하 없으면 연말이나 내년 1분기 사이 경기 침체가 나올 거다. JP모건 측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올해 말에서 내년 1분기 사이 어느 시점에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침체가 임박했다고 보는 배경에는 소비 둔화, 돈 안 쓴다는 소리죠. 코로나19 확산 기간 쌓아뒀던 저축의 고갈,
그러니까 이게 이어집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건데 왜 돈이 없냐?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코로나19 때 사람들을 너무나 억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보복 소비가 나온다. 보복 소비가 뭐예요? 내가 나가서 술도 못 먹고 뭣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억압돼 있었기 때문에 그 억압이 풀리면서 사실상 여행을 가든 또는 보복 소비를 통해서 명품을 사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평균보다 평소보다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연하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소비가 늘어나게 됐고 근데 그 보복 소비가 이어질 수 없겠죠. 왜? 내가 벌어들인 돈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 보복 소비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돈이 많이 줄었고 또는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수입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상 이 소비가 둔화가 되고 얘기한 대로 이 저축액이 고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복 소비가 끝난 시기가 바로 이제 작년이고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둔화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JP 모건 글로벌 증시 수석 전략가인 두라우코 라코스 부아스는 예방적 완화 조치가 없으면 그러니까 미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미리 하세요. 안 어렵게 만약 할 거면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향후 몇 달 내 유동성과 신용 조건이 빡빡해질 위험이 있다. 왜?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죠. 이자를 아무나 낼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 여파가 나타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이 시장이 안 어려울 거 또는 안 힘들게 하고 싶다 하면은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하십시오. 미리 금리 인하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JP 모건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미국이 미리 금리 인하를 할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에 대해서 물어본다 한다면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 금리와 그 다음에 S&P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금리가 내려가면 S&P 내려가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S&P도 올라가고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S&P 내려가고요.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갑자기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뭐 미친 듯이 올라가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는 절대 선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힘들어지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요. 시장이 좋으면 그때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지 않아요.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갑자기 추세가 바뀌죠. 얘는 내리기인데 올라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시장 올라가죠. 왜 그러냐? 2008년도 이 당시에 돈을 풉니다. 언제까지 푸냐면 2014년도까지 풀어요. 이때 이제 2008년도 모기 사태가 터지면서 양적 완화를 합니다. 돈을 미친 듯이 풀어요. 계속 풉니다. 여기까지 푼 거예요. 그래서 돈을 풀고 이제 그만 풀자 해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제 이 동결을 시작합니다. 언제? 여기서 이제 이 긴축을 시작해요. 돈 좀 다시 빨아들이자. 그래서 돈 좀 다시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또 흔들리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빨아들였어. 빨아들였으니까 증시가 반등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로나 터지면서 증시 급락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증시 급락과 함께 금리가 또 인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인하를 하는 거지 선제적인 인하를 하진 않습니다. 이때 힘들어서 인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시 올라가고 있었죠. 이때 왜 인하했다?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인하를 한 거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봤을 때 사실상 이 선제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증시 방향성은 긴축이냐 또는 완화냐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거는 양적 긴축도 아니면 지금 완화도 아닙니다. 기조가. 왜? 긴축 거의 끝났죠.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긴축 거의 끝났습니다. 긴축이 거의 끝났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완화도 이제는 긴축도 아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이 가운데 한 중심 정도 왔다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뿌린 거를 이제 막 걷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 왔다. 이제 여기서 더 뿌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일단 가만히 있을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까 전에 2023년도 7월부터 금리 인상이 계속하면 어떡해요? 계속. 지금 FOMC 4번 남았죠? 4번 남았는데 2번 한다 해놓고 혹시나 4번 하거나 또는 내년 초까지 계속하면 어떡해요? 그럼 증시 계속 밀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이죠. 금리 인상 지속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디서 부담이 있냐? 우리가 다들 보고 위험하다 했던 거예요. 양적 긴축 종료 압박 커집니다. 중소형 은행 유동성 부담이 여전한데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양적 긴축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일단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양적 긴축이 22년 6월부터 시작을 했죠. 미국 은행,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이라든가 중소형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엄청 많았죠. 금융 위기를 어떻게 보면 촉발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얘네들 돈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국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국채라든가 좀 안전한 채권에 들어가 있는데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죠. 근데 채권의 가격 떨어지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빼야 돼. 그러면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채권을 팔아서 주는데 이 채권은 계속 미친 듯이 급락을 한 상태고 그럼 손절을 쳐서 줘야 되고 손절을 쳐서 주다 보면은 이제 평가 손실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 급락은 계속 나오고 돈은 계속 빠지고 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이제 파산 등 이제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총자산은 지난 2월 말 실리콘밸리 파산 이후부터 8.3조 달러던 자산은 3월 중순 단 3주 만에 5천억 달러가 증가한, 그러니까 600조 정도 증가한 겁니다. 8.7조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이런 중소형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상이 없던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한 거죠. 예상이 없게. 그래서 자금 대부분은 은행권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막기 위해서. 그 웃긴 게 뭐냐? 은행권 위기와 별개로 양적 긴축 지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론을 접으면 정말 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중소형 은행들이 좀 리스크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그럼 이거를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미국이 돈을 풀어서 막았어요. 이건 뭐예요? 양적 완화죠. 그러니까 이미 양적 완화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조는 뭐다? 기조는 금리 인상, 말 그대로 양적 긴축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얘기하는 거예요. 별개로 긴축은 하는데 돈은 풀고 있어. 뭐냐? 사실상 보여주기식의 긴축일 뿐 결국엔 완화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왜? 이미 돈을 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긴축을 더 때려버리면 이 지금 중소은행이 어떻게든 해결을 받지만 이렇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긴축이 별개로 진행이 되지만 결국엔 지금 이미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완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얘기한 대로 미국이 뭐라 했습니까? 2번 정도 금리 인상 있을 수 있다. 그래서 7월에서 9월 정도겠죠. 2번이 이제 FOMC가 있는 게 11월, 12월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7월, 9월이니까 7월 말이거든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8월에서 9월 정도에 증시가 밀릴 수 있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8월, 9월 증시 밀릴 수 있겠다. 오케이, 밀릴 수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보다 얼마나 밀리가 대폭락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대급락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빠지는 거야? 궁금하겠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9천억, 연간 11조가 넘을 것 같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시장 기대치의 5배를 웃도는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분기 삼성전자 D램 출하량이 전망치를 넘었고 재고 감소도 시작돼 빠른 속도의 원가 구조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기존 10조 9천억에서 11조 4천억 원으로 4.8%, 그러니까 5천억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결국엔 삼성전자는 2분기도 2분기지만 실적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냐? 대한민국 증시는 하락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급락을 안 하면 엄청난 증시 하락이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삼성전자가 버티면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된다. 근데 삼성전자 연말까지 전망이 좋아. 그러면 오르진 않더라도 방어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인 얘기까지 해보자면 이제 D램의 절반 정도가 DDR5로 바뀔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D램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연내 서버 D램 절반이 DDR5 전망입니다. 서버용 D램 시장에서 DDR5 비중이 올해 말 절반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서버용 D램에서 차지하는 DDR5 비중은 2분기 13% 얼마 안 되죠. 또 올해 말까지 몇 배? 거의 4배 정도 증가한 48%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D램에 대한 지금 이 비중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까지 늘어나나요? 5월 서버용 D램 DDR5 전용 CPU 사파이어 레피즈 인텔에서 만들었죠.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DDR5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대 데이터 센터가 교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성을 개선하는 열쇠가 될 것. 그래서 연말까지는 실적이 계속 개선될 거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국내 시장은 방어를 해주겠네. 그래서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7월에는 파월의 발언처럼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7월 FOMC 이후 8월 초부터 시장 눌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으나 8, 9월 시장 조정 이후 10월에서 12월 시장 저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내년 초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2번 정도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인하 기대감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월에서 12월 반등이 아니라 저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방금 얘기한 IT 반도체, 삼성전자의 성장으로 큰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점은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게 무조건 찍어요가 아니라 빠져봤자 여기지 않을까. 그게 코스피 200 기준 310포인트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8월에서 9월 증시 눌림목을 노리면 좋을 것 같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024년 초 금리 인하의 증시 반등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코스피 200 기준, 저는 항상 200 기준 봅니다. 여기서 빠지면 310까지는 밀릴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10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마이너스 한 9%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급락한 수준이 이제 대략 16%, 17%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년 급락을 생각하는데 그 9월 급락의 절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2달 동안 밀린다 하더라도 저점이 저는 310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안 깬다. 그러니까 덜 눌렸으면 덜 눌렸지 이거 이상 더 눌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의 생각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봐겠지만 일단 310포인트를 저가로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뭐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에 써 있죠. 8월에서 9월 눌림목을 노리고 24년 초 반등을 노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0월, 12월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횡보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거 다 이해됐어요. 근데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럼 그때 눌림목에 공략할 수 있는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UAM, 아까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기차라든가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쭉 밑에 리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무료로 전부 다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뭐 6월 23일, 22일, 21일, 20일, 19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매일 드리니까 무료로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충분히 기대감이 큰 이슈들 전부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꼭 장전해 보시고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오늘 클라우드 관련주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지 다 정리해드립니다. 다 무료거든요. 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